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0년 12월 셋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의 사정으로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저는 통일뉴스 영상팀장 홍인석입니다.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나요? 네, 촬영 기준으로 내일 12월 16일이 이태원 참사 49일째인데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이태원역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시민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속내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 또 하나 추가되는 모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보시죠. 경호처가 하도 보안 노래를 불러대서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용산 청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건물 자체는 지상 10층, 지하 3층인데요. 보통 대통령실이라 하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이렇게 합해서 하는데요. 이 중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 청사 2층에,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 3층에, 그 다음에 경호처 간부들은 9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층에는 비서실에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하 3층에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주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예, 그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행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기관의 임무 등을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이 있습니다. 네, 이건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3곳, 즉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들이 12월 2일 날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이 6일 날 비공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했고 세 단체가 즉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의 이유가 뭔가요? 예, 국가안보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3호, 5호를 들었습니다. 세 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국방안보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재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결국 국가안보실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게 세 단체의 이의 신청 이유입니다. 동문서답한 거네요. 이유가 있겠죠? 예, 이 문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책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재난컨트롤타워는 국정상황실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네, 2014년도 그 세월호 참사 때도 동일한 논란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다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죠. 네, 아까 그 언급하신 세 단체의 이의 신청으로 돌아가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세 단체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인데요. 좀 길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국가안보실 중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위기의 초기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와 관련하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적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비공개는 결국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실은 이태원 참사 발생의 원인, 그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등을 밝히는 데 활용돼야 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게 세 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차피 답은 정해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단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눈 똑바로 뜨고 대통령실과 현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교부 사안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하고 한미일 대북 정책 수석 대표 회담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화상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만나 대면 회담을 가진 지 4개월 만입니다. 지난 4개월간 한반도 정세가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의 군사 행동이 쭉 이어졌고요. 특히 지난 11월 18일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게 됐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0월 23일에는 또 중국 20차 당대회 직후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성공했고 왕이 외교부장이 당 정치국원에 진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당 정치국원이 됐군요. 그러면 힘이 더 세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외교 분야 원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당 상무위원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자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은 원칙이 있는데요. 7상8하라고 합니다. 즉 68세 이상은 퇴직한다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깨고 69세의 왕이 부장이 정치국원으로 발탁된 겁니다. 왕이 부장이 관례를 깨고 당 정치국원에 발탁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을 하는 것처럼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이 부장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왕 부장을 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를 흔히 전랑 외교, 좀 늑대처럼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는 외교라고 하는데요. 왕이 부장이 이 같은 이제 중국의 강성 외교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중국 양측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담 결과를 전하는 양국의 보도자료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회담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 다르게 보도했다는 건데 강조점이 서로 달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회담 결과를 올리면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공급망 소통 확대, 인적 교류 확대 및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 협력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성과적이었다 이렇게 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외교부는 어떤 기류를 전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미국을 비판한 내용을 많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소위 반도체화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라고 하죠. 네. 이것을 제정해서 WTO 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WTO가 그걸 문제를 삼았는데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행동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명백히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바로 국제법규의 건설자가 아니라 파괴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같은 피해자다.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가는
반세계화 낡은 사상과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맞서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뜻은 중국이 한국과 함께 미국에 맞서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괴롭힘에 대해서 손잡고 맞서 나가자 이렇게 요청한 셈입니다. 네. 이러한 중국 측의 꽤 다른 회담 결과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외교부 관계자가 그 다음날 한 이야기가, 물론 중국이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본인들의 보도자료에 부각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즉 중국이 실제로 발표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한중 간의 공급망 관련된 협력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좀 맥락이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중국 측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보도자를 통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측 외교부 해명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뭐 많지나가 않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국의 시선이 한국에 대해서 고울 리가 없고 양국의 입장이 다른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뭐 해명으로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외교적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보도가 많은데요. 시 주석 방안이 과연 성사가 될까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이제 시 주석 방안을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은 현재도 유효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19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중국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중 간의 시각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 주석이 방한하겠느냐, 개인적인 의견 견해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한류 영화라든지 음악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한한령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한 2016년 이래에 사실상 한한령이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번에 그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네. 쉽게 말해서 중국 쪽이 좀 협력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로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성과 외에 한한령이 본격 폐지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 뭐 헤어질 결심 이런 우리 콘텐츠들이 중국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는 볼 수 없고 비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 회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번 보이지만 뭐 뾰족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수석 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났습니다. 이제 북한의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딱히 뉴스를 할 것도 없는데요. 혹시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나요? 이제 한 가지만 짚는다면요. 외교부가 이제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 부동함을 재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것도 늘상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좀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 대신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제 전략적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즉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해서 핵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다탄두화된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더라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NPT 체제라고 하죠. 즉 핵무기 비확산 조약 체제. 여기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만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인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모 부장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이번 회담에서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죠? 예,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뭐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우리가 이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100만 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0만 년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거꾸로 읽으면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공동 목표를 가져왔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이미 됐고 우리가 100만 년 동안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변함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익혀집니다. 우리 수석대표가 이제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가 응고되어가는 이 객관적 과정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비명처럼 들립니다. 네. 북한은 이제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엄청난 국제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 사실이 그렇죠. 그럼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초중반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 합의가 나왔었고 2018년에도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좋은 공동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됐던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라는 지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은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을 바란다면 모를까 평화와 비핵화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출입하고 있는 이승영 기자 나왔습니다. 권영세 장관이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더군요.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3일 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진행된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내년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고 했네요. 네. 또 이걸 멈추도록 설득하면서 당국 간 접촉도 시작해 보겠다는 건데 장관 발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양립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북한의 도발이란 거는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까지 북에서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맞춘 군사 대응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네. 그 우리가 한 훈련은 지금까지 해온 정당한 방어 훈련이라는 인식이고 북한이 여기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상대 요구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국 간 대화 상대인 북에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잘 아신 대로 북한은 한미훈련을 조선반도 정세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도발로 자신들의 군사행동은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장관은 굳이 이런 발언은 왜 한 걸까요? 대화할 의사가 있긴 한 겁니까? 네, 그 아시는 대로 권영세 장관은 지난달 29일 날 처음으로 판문점을 찾아서 북측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 당분간 북한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쉽사리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초조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원칙으로 정한 부분을 지키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측은 이런 권장 간의 대화 제의 일주일 만에 그 우리 민족끼리 기사를 통해서 이런 제안에 거부했습니다. 이 제목이 천하바보 권영세의 무지스러운 궤변이었습니다.
이 권 장관이 북의 군사적 도발은 체제 안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꼴불견의 극치라고 조롱하듯이 했습니다. 이 지금 누가 과연 안전과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런데도 계속 북의 도발과 원칙적 태도를 강조한 것은 남쪽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대화 제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대목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먼저 권 장관은 북측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소위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고 북한도 내부 정세나 각종 군사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 거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특히 주목할 게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문의 민간단체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내년 초라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언급한 거는 뭔가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진척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10월 남북이 물밑 접촉을 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해당 기관, 이건 국정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고 하면서 권 장관 스스로는 필요하다면 물밑 접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물밑 접촉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 발언대로 민간단체 협력 재개를 통해서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통일부 출입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주간 북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신문이 지난 6일부터 오늘 15일까지 올 한 해 결산 기사를 계속 일면에 연재하고 있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노동신문이 지난주 화요일 6일입니다. 부터 오늘 15일까지 열흘째 한 해 결산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 이틀간은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째는 진일보한 당사업 소개했고요. 그 이후에는 일심 단결, 방역 대승, 후대 사랑 이런 것들을 올해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평양시 송화거리, 그리고 보통강 다락식 주택구, 연포 온실농장 준공 이런 등등의 건설 성과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또 농촌 기계화, 농촌 산림집 건설, 지방공업 현대화 등 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과시하는 이런 변혁적 실체가 드러났다. 또 한 가지가 군창건 90돌 열병식, 전승 69돌 기념행사 등 대정치 축전 이런 것들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일주기가 되는데요. 네, 북에선 벌써 추모 분위기가 대단하다군요.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시는 대로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주도를 위해 탑승한 열차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해서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소식은 당시에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 정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공식 발표되었고요.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북에서는 지금 이달 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11주기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달 5일 노동신문이 추모 기사를 올리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4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노래 가사인데요. 첫 번째는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자아희생으로 풀이되는 흰눈 철학. 그리고 뭐 널리 알려진 문구입니다만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 1996년 1월에 나온 문구입니다. 예. 또 하나가 거목의 잎사귀가 되지 말고 거목의 뿌리가 되자. 뭐 이런 문구에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고 소개한 추모 기사가 올랐고요. 네. 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에 대해서 또 소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다 아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군 영도가 시작됐는데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서 지금의 강성번영 대통로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칭송한 거죠. 특히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걸 온 나라에 일반화해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김 위원장 고유의 사업 전개 방식을 이 강계 정신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 올해 추모식은 소위 그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 아니어서 대규모 행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작년 10주기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 그리고 중앙 추모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연말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지난 11월 30날 그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었죠. 네. 이 당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정책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내년 사업 집행 계획을 토의하며 현식이 중요한 일련의 문제 등이 다뤄질 거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안팎의 관심이 높은 정치 행사인데요. 아직까지 공식 매체를 통해서 전원회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온 건 없습니다. 네, 통일부 출입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주간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